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내년 33회 대비해서 오셨죠? 예. 꼭 합격하려고 오셨죠? 예. 내년에 전부 다 합격들 하시고, 이번 주부터 아마 개강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쌀쌀해졌어요. 예. 건강들 잘 챙기시고, 저는 오늘 처음 뵙죠? 예.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이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1차 과목 2개 중에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여기 유재현이라고 그럽니다. 1년 동안 민법 민사 특별법 이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지고 볶고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들만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는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많이 친해지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것은 즉시 질문하시고 저희들을 많이 괴롭히세요. 물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걸 조금 좀 싫어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게, 여기서도 이제 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을 이제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말하는 게 이게 쉽진 않아요. 이게 그럼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제 하게 되면 사실 뭐 진이 좀 빠지긴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뭐 즉시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해결해 줘야지, 나중에 가시게 되면 뭘 몰랐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 아시죠? 다 까먹어 버려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다만 이제 질문 같은 걸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설명한 것 중에 이해가 좀 안 되시거나 이런 거 이제 질문하시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조금 벗어나 가지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계세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고, 이거 들었는데 이건 좀 잘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놔 가지고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질문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는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이제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교재가 좀 안 나와서 아마 이 프린트를 제가 이제 오늘 첫날이라 가지고 첫날 해야 될 프린트를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 받으셨죠? 예. 요거 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민법 민사 특별법 여기 어떤 과목이고 또 어떻게 공부하시는 건지 가볍게 이렇게 정리하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들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공부 좀 하셨던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처음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고, 그런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야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좀 공부 좀 하셨던 분들, 우리 중개사 시험이 거의 뭐 국민고시죠. 보니까는 뭐 제 주변에도 한두 번씩 다 책은 사놓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책 사놓고 조금 보다가 조금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이제 좀 중단했다가 다시 또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 계실 텐데, 특히 이제 공부 조금 하셨던 분들은 공부했던 거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다 이제 제로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출발을 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이게 이제 한두 개 차이로 이제 우리 지금 32회도 아직 뭐 정상적인 이제 합격자 발표는 안 났지만 이제 뭐 11월 이제 말경에 이제 합격자 정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하는데, 한두 개 차이로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거의 대부분 다 언저리입니다. 대체적으로 합격을 하셔도 뭐 한두 개, 좀 안 되셔도 한두 개, 그러니까 60점이죠. 평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합격하신 분들은 한두 개 차이로 합격했다고 안 해요. 그냥 합격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떨어진 분들은 한두 개 차이래. 확인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한두 개 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한두 개 차이로 이제 안 되신 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1년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두 개니까 1년 하면은 뭐 한 10개 이상은 더 올라가겠지. 근데 시험이란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한두 개 차이로 안 되셨는데 다시 또 한다고 해가지고
뭐 10개, 15개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무슨 뭐 문제 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하셨던 분들 그냥 제로 베이스로 두시고, 내가 뭔가 공부하시는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근차근히 지금부터 이제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올해 나왔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 경향하고 간단한 이제 총평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를 가지고 조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는 없는데 제가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하러 오셨으니까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봐서 우리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제 합격선 뭐 그런 것들은 우리 중개사 시험 제도는 다 아시죠? 그리고 앞에 지금 월, 화 지금 제가 수요일이니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까지 또 얘기하면 또 이제 지겹죠.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전 제 과목만 얘기할게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만. 일단 이제 32회 때 우리는 이제 40문제가 나옵니다. 40문제 나오는데 우리 민법은 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다음에 이제 민법은 이제 이 판례가 많아요. 판례라고 아시죠? 이게 소송 붙는단 말이에요. 소송부터. 이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주로 이 소송 붙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걸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럼 돈 받을 사람은 소송 걸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누구 얘기 맞는지 판결 내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니까 1심에서 뭐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 불만 있으면 2심으로 이제 항소를 하고, 거기서도 판결 나왔는데 거기 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제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상고심이라고 그러죠. 그럼 대법원에서 딱 내렸으면 그걸로 다 끝나요. 그 대법원의 판결이 뭐냐면 판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제 판례들이 많은데 그 판례는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 1심, 2심, 3심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판례 내용들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하여간 불만이 있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쨌든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우리 민법 조문하고 판례 이걸 배우시는데, 문제를 보게 되니까 판례에 의한 문제가 40문제 중에 몇 문제가 나오냐면 35문제 정도가 나오죠.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판례를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실 때 판례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물론 판례를 잘 이해하려면 이 법조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판례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우리 민법 조문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을 판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 조문대로 판결 내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조문을 이용해가지고 판결을 이해하시게 되면, 판례를 이해하시게 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죠. 어쨌든 판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작년 같은 경우도 35문제, 거의 대부분 이제 한 35~36문제가 판례에 의해서 문제를 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중에 또 우리 민법의 아주 특이점이 사례형 문제라는 거예요. 사례형. 자, 판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소송했다는 얘기고, 소송을 혼자 하나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나요? 싸우게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사건. 그래서 결국 갑하고 을하고 또 병이라는 애까지 나오고 정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뭐 했는데 여기서 또 병이 어떻게 들어가고 또 정이 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례 케이스라고 그러죠. 그런 식의 문제를 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민법은. 이걸 이제 많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냥 법조문이나 판례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 외우시면 되는데, 이건 케이스란 말이에요. 케이스.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론이 어떤 거냐, 여기 이제 요게 해당되는 걸 찾아가지고 요대로 이제 결론을 뽑아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그래서 갑을까지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병 나오면 이제 조금 얼굴색이 조금 이제 달라져요. 정까지라면 이제 정신없다고 그러지 이제 우리 민법에. 자꾸 우리 이제 사례형 문제를 좀 많이 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8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확 줄었어요. 사실은 사례 문제가. 그래서 사례 문제가 많으면 그만큼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교해서 사례 문제는 조금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중에 우리는 어차피 이제 객관식 오지선다라는 거 다 아시죠? 예, 뭘 물어보면 이제 5개 중에 정답 하나를 골라봐라 그 얘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뭐뭐에 대해서 옳은 것을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에서 5개 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박스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박스형 문제. 박스형 문제라고. 자, 뭐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물어보고 박스를 쳐놓고 이 안에 경,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서는 쭉 써놓고서는 이 중에 옳은 건 모두 골라라, 틀린 건 모두 골라라 해가지고 1번 뭐 경, 니은,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 우리 민법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이제 뭐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이걸 경, 니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1개, 2개, 3개, 4개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4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요 5개 지문 중에 질문하는 거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보다 박스형 문제로 물어보게 된다면 이것도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같은 걸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것 이런 것 정도로 나왔는데, 이제 박스형 문제가 40개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 10문제 냈죠. 4분의 1 정도. 작년도 비슷하게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은 결국은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런 걸 구별하는 문제인데, 이제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 같은 걸 물어본다 하더라도 틀린 것을 찾아라 5개 중에, 자, 요게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느껴져요.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 얘기니까 결국 5개 중에 나머지 4개는 다 맞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틀린 거 하나만 딱 고르면 되는데, 옳은 것 골라라 그 얘기는, 자, 5개 중에 4개가 뭔가 함정을 다 파가지고 여기서 틀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하게 되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긍정형 문제라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4개가 긍정형, 옳은 거 골라라 이런 문제를 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7문제. 그래서 문제 이제 나오는 경향은, 나머지는 이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냈겠죠. 자, 경향은 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많이 뭐 달라지고 사례형 문제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뿐이지 비슷하게 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근래 1, 2년 사이에 우리 민법, 민사특별법이라는 과목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느낌이, 제가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험 보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또 저도 이제 봤을 때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제 조금씩이 아니라 이제 어렵게 내려고 이제 출제자들이 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렵게 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판례를 가지고 내면 아주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뭐 1년이면 이 판례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수많은 판례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판례 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우리 중개사 시험 정도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내요. 그러니까 판례 중에서도 아주 대표 판례가 있다고요.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배우는 내용은 뭐 작년 배운 거, 재작년 배우는 거, 올해 배우는 거 거의 뭐 다름이 없어요. 배우시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형태를 통해 가지고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해서 한 2, 3년 전부터 사례형 문제를 많이 낸다든지 박스형 문제라든지 옳은 것을 많이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좀 어렵게 이렇게 느끼게 문제 형태를 이렇게 많이 바꿨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뭐 이제 내년 33회도 뭐 그런 경향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그러면 완전 고시죠. 어렵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신다고요. 그 어렵다는 게 물론 내용도 어렵지만 이 문제 형태를 자꾸 까놔가지고 공부하시는 것 자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도 이런 걸 좀 공부하실 때 대비해서, 물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강의해드리고 할 거니까 그냥 저하고 같이 잘만 하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러지만 40문제를 다 뭐 맞추게 해드린다, 그런 거 저 못합니다. 될 수도 없고. 근데 가끔 보면 40문제 100점 맞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신기하신 분들이에요. 40개 다 맞춘다는 것은. 근데 어쨌든 저는
그분 한 분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법이 조금 이제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민법 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생각 이제 나오지 않도록 저는 80점 이 정도 이제 해가지고 80점에서 85점 정도의 내용들을 1년 동안 계속 돌려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1차에서는 뭐 우리 학개론 하셨나요? 예, 학개론하고 저가 이제 1차 과목이 2개 과목인데 2개 과목 평균에서 60점이니까 예. 그래서 1차 과목에서 100점은 80점이에요. 80점. 그러니까 80점 이상 맞아봐야 이거 쓸데없는 점수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시는데 1차에 너무 치중하실 건 없어요. 물론 처음 공부하실 때는 1차에 좀 치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1차는 그냥 통과의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점수 엄청나게 나온다고 해서 요거 불쌍한 2차 점수에 이렇게 뭐 보태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최종 합격은 2차 가지고 따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하시려면 2차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는 통과의례다. 통과의례.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학개론하고 민법이니까 다만 그 두 과목들은 이제 조금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먼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혼자 공부하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선은 1차 과목을 공부를 하시는 게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조금 편안해진다 그 얘기죠. 나중에 1차하고 2차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뭐 정신없어요. 이게 양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출제 경향은 그렇고 올해 이제 민법에 이제 뭐 간단한 총평하고 뭐 내년 대비라고 얘기했는데 뭐 총평은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 곳에서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빗나간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제 교과서를 받으시게 되면 양이 꽤 많을 거예요.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55개, 55개 정도의 테마가 있어요. 테마. 그러니까 중요 부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요 55개를 가지고 매년 돌려치면서 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요 정도를 가지고 계속 돌리면 돼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것도 있었고 또 요거 좀 벗어나서 문제 낸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100점 맞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양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린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상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에서 혼자 그냥 60점 넘으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쭉 가시다 보면 3월달부터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이제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보시거든요. 이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문가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러시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자기 점수보다 옆에 같이 공부하는 그분의 점수가 얼마나 그렇게 궁금한지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옆에 계신 분이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본인 점수 안 나오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꾸 그렇게 상대방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공부하다 너무 상대방 신경 쓰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 100점 맞으면 그래 열심히 해서 100점 해라. 나는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1년 동안 뭐 여유 있게 여행도 좀 다니고 뭐 또 해가지고 나는 60점 해서 합격하란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험은 합격이니까 100점에도 합격이죠. 60점도 합격이죠. 네, 똑같아요. 다 국가에서 자격증 다 똑같이 줍니다. 기분은 어디 가죠? 열심히 하신 좋아요. 기분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시험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딱점이라고 그러죠. 아주 미칩니다 이거. 그러니까 평균 뭐 이렇게 잘하신 분들 계세요. 이 공부에 타고나신 분들이 계셔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은 정말 평균 뭐 한 1차든 2차든 뭐 다 해가지고 뭐 80, 90점 막 이렇게 맞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러신 분들은 물론 기분도 좋고 하지만 이제 시험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약간 허탈감이 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1년 내내 왜냐하면 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다른 것을 못 하게 된다고요. 이거 하다 보면 1년 동안에 친구도 못 만나, 뭣도 못 만나. 평균 80점, 90점 맞으려니까 얼마나 파고들었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할 거 다 하고 만날 거 다 만나고, 그리고서 이제 막판에 이제 확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60점 정도 맞추셔가지고 합격하시는데, 결국 뭐 여기 맞추나 여기 맞추나 다 합격이니까.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시험 당일날 가다반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시험 보자마자 합격 불합격을 본인이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채점했을 때 딱 60점이다. 지금도 몇 분 이제 저하고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데, 아직은 정식으로 합격자 발표가 안 났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데, 이분들은 이 한 달이 너무나 스릴 있는 그 한 달에 한 개 차이로 이게 잘못 이게 옮겨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3번으로 이제 문제집에서 내서 이거 맞았는데 이 3번을 그 정답지에다가 2번을 체크해 버렸으면 이분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3번으로 제대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녁 때 되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아슬아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딱 합격자 발표가 딱 나오면 이제 합격자 발표가 이제 아침에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기쁘시죠, 이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슬아슬하니까 여기서 한 1, 2점 더 맞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합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합격만 하고 가자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도 강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이렇게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중에 막 이제 요즘은 워낙에 정보가 오픈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 가지고 해서 보면 저한테 이제 질문해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뭐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고민을 자꾸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중요한 것 자체도 이제 이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해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하셔도 충분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강좌던 부분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문 5개 중에 정답을 좀 골라내기 어렵게 지문을 좀 어려운 것들을 섞어놔가지고, 물론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5개 중에 하나를 봐야 되니까 어쨌든 5개 지문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5개 중에 한 2-3개가 좀 이상한, 조금 어려운, 좀 배우지 않은 지문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이게 정답은 한 뭐 3번 정도 있다 하더라도 1, 2번 보니까 이거 어려운 거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을,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올해 같은 경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 자, 사실은 공부는 개념 잡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시는 데에서 참 문제점이 그거예요. 뭐 1차, 2차 이제 어느 과목이 있는지는 다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지만, 결국은 1차가 2과목이고 2차가 3과목이지만 실제 공부는 2차는 공시법하고 세법이 이제 나눠져 가지고 4개 과목을 공부를 하시게 되죠. 근데 요 6개 과목 중에서 어제 왔던 부동산 학개론만 법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법 과목이란 말이에요. 법 과목.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 공부하시는 거예요. 법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민법이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개사 준비를 하신 분들 중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학교나 이런 데서 아니면 무슨 법 관련 일을 하신다든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법은 전공하지 않았는데 공부는 법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 이 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이따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릴 텐데, 이게 일상적인 밖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살고 생각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헷갈리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고 그랬다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본 개념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 잡는 게 아니죠. 그 민법이면 수많은 곳에서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하실 텐데, 근데 시험 문제는 사실은 그거보다도 좀 상위에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중심으로 나온다고 그랬냐면 판례 중심이에요. 그럼 판례는 기본 개념을 기초로 해서 이건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뭔가 쌓아놓은 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적 제한이 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주일 내내 같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오죠. 그럼 결국 2달 해봐야 8번, 많으면 9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텀이 다 끝나게 돼요. 진도를 다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저 상위 그 수준까지 2달 안에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초 개념 잡고 그다음에 기본 개념 잡고 그다음에 또 뭐 무슨 조금 수준 높죠. 이렇게 해서 2달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 개념 잡는 시간인데 이게 이제 한 3, 4월이나 5, 6월 되면은 아, 개념 정도는 어느 정도 알겠지 하고서 그 얘기를 이제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판례 얘기라든지 실제 나오는 얘기들,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얘기들을 이제 해주게 돼요. 그럼 그게 뭔 얘기냐면 저희는 열심히 강의했으니까 기본 개념은 다 잡으셨겠지 그러는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까먹어버려요, 이제. 예, 안 들으면. 예. 지금 들으시면 뭐 1, 2월 달까지는 그런 얘기 하니까 들을 때는 아는데 이제 3, 4월부터는 또 이제 이 얘기 잘 안 하고서 조금 높은 수준의 얘기들 하게 되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기초 개념이 다 까먹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도 이제 뭐 모의고사를 낸다든지 문제를 해서 기본 개념을 물어보게 되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 난이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난이도하고 공부하신 분들의 난이도가 참 다르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아, 기초 개념은 너무 쉬운 얘기고 그 위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수록 이게 난이도가 높다 그 얘기인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죠. 아무리 어려운 부분이라도 본인이 공부해서 안 것이 나오면 이거 쉬운 문제고, 아무리 기초 개념을 물어봤는데 자, 요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거지만 요 문제가 나왔는데 요걸 여러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숙지 즉 기억을 하지 못했으면 이건 어려운 문제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또 올해 문제 중에 특징이 아주 기초 개념을 많이 정답으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향은 조금 더 이제 계속될 거라고 이제 보니까 지금부터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고 숙지를 하셔야 돼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그래서 제가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우리 민법에서 자주 쓰는 것들을 쭉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해제라든지 해지라든지, 자, 법에서는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다 각각 다르죠. 다른데 사실 여러분들이 밖에서 뭐 얘기하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도 구별하지 않고 막 쓴다는 얘기예요. 막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좀 말 그대로 쉽게 나온 문제를 놓치지 이제 않을 그럴 부분이죠.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도 다소 출제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래도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지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아유 나오나 보다 그래 하나 찍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어차피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모르더라도 운 좋으면 그분이 와서 하면은 한번 찍어도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요 안에 있는 거 그거 맞자 이런 생각 보시면 돼요. 뭐 3번 아까 얘기했던 판례에 기초한 거 35문제 출제됐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이상한 걸 가지고서 다시 또 내는 거 그런 것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민법은.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할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어요, 사실. 여기서 문제를 내는데 물론 이것도 양이 굉장히 많죠. 내는데 이미 우리는 지금 몇 번 시험을 봤나요? 33번 봤어요. 내년이 33회인데? 그럼 32번 본 거 아니야? 33번 봤어요. 한번 재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2004년도에 하도 어렵게 냈다고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났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합격자가 1000명이 안 됐어요. 전체 합격자가. 그래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자격시험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 데모를 했어. 데모를 해서 국토부 가가지고 가스통 들고 가서 다시 안 보면 우리 이거 터뜨리겠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시행되는 국가시험 중에 유일하게 다시 시험을 봤어요.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인정하고요. 예. 그래서 1년에 2번 봤어요. 2번. 예. 원래 이제 그때는 이제 봄에 봤었는데 예. 봄에 보고 너무 어렵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으쌰으쌰 저도 그때 가가지고 막 하고 했는데 예. 같이 따라서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시험을 출제해서 어렵게 냈다고 다시 봐라. 이 말이 되는 소리 이게 사실은. 근데 그 국가를 이긴 게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이게 대단해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15회거든요. 15회. 15회는 이제 15회가 있고 15-1회가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33번. 그래서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15회 합격하셨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신 분들 그 원래 15회 합격하신 분들 아니요. 그게 15-1회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아주 쉽게 냈어요. 국가에서 이제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그래서 아주 어렵게는 안 내요. 그래. 그럼 문제는 그러면 33번 봤으면 공부할 양은 이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럼 33번이니까 거의 내 건 다 냈다는 얘기가 돼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결국 어느 과목이든 특히 우리 민법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기출지문이 기출 이미 나왔던 거. 그러니까 나온 걸 가지고 또 내고 그래요. 또 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이제 정답으로 해서 기출지문이 나온 게 24문제에서 조금 좀 낮아졌는데 보통은 26개에서 한 32개 정도가 이미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정답을 만들어요. 꼭 작년 나온 게 아니라 뭐 2, 3년 전에 나왔던 거라든지 한 5년 전에 나왔던 거지 이런 것들. 그래서 10년 정도의 어느 시험이든 10년 동안의 기출 문제들만 잘 파악하신다 하더라도 70점 이상은 정도 그 정도는 맞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뤄볼 건데 그래서 민법도 역시 기출 지문 제가 이제 언제쯤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난이도는 약간 좀 상승한 그런 부분인데 그 난이도 부분은 여전히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다. 앞으로 뭐 상대평가로 바뀌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바뀌기 전에 내년에 반드시 다 이제 합격을 하시고 대비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 솔직히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개념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시게 되면 아무리 조금 문제를 흔들어 놓더라도 당하지 않으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 개념 정도를 잘 정리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대비 방법은 큰 문제 없고요. 자, 이제 요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요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 나온 32회 출제 경향하고 총평 정도를 가볍게 이제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법 과목을 공부하시는데 특히 민법을 공부하시는데 그냥 공부하시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참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점수 나오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법을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신 분들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점수는 이렇게 안 나올까. 그랬더니 몇 가지가 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처음 이제 개강하면서 그다음에 뭐 한 1월 정도까지는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려요. 이것도 다 까먹어 또 자꾸. 그래서 자꾸 이제 민법은 좀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라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그걸 갖고 공부하시는 거하고 그냥 막 공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버린다는 얘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방향이 다르면 목표점이 여긴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목표점하고 다른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몇 가지 우리 민법 시험 공부예요. 민법 공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험 공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될지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거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말 그대로 민이니까
바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를 정하는 법이에요. 그럼 법률 관계는 결국 뭘로 끝나게 되냐면 권리와 의무라는 거죠. 권리 의무. 자, 만일에 제 부동산, 제 아파트를 우리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샀어요. 이걸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결국 이 관계가 여러분하고 저는 국가와 국가 관계가 아니죠. 개인과 개인이에요. 그러면 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매매 계약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법률 관계에 들어가 있질 않죠. 즉 서로 권리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제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그 아파트 나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 대신 저는 이제 그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그럼 대금 주세요. 예를 들어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10억을 달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럼 여러분은 샀으니까 10억을 줘야 될 뭐가 생긴 거야?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수많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떻게 하면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쭉 적어 놓은 것이 이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다툼이 된다고요. 만일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제가 소유권 안 해준다. 10억에 팔았는데 이 아파트가 막 자꾸 올라. 막 15억, 15억 이렇게 돼. 그럼 저는 잘못 팔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때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은 샀는데 소유권 이전 안 해줘. 분명히 여러분 잔금 다 꾸려가지고 저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여러분이 그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데 안 해준다. 그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 걸고 법원 가는 거지. 이제 거기서 판결이 나오고 또 계속하면 거기서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민법이에요. 우리가 배울 민법.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권리 의무예요. 권리 의무. 누가 어떤 권리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법의 어떤 큰 틀을 보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이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다 그 법위에 있는 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니까 제 아파트를 사든 안 사든 여러분 뭐예요? 자유죠. 제가 제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10억에 팔든 5억에 팔든 제 자유란 말이에요. 제가 제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증여계약이라고 그러죠. 매매가 아니라. 그런 걸 다 민법에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자유예요, 자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든 말든 얼마에 팔든 얼마에 사든 이런 것들. 자,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멋있게 민법에서는 사적 자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토대는 계약 자유의 원칙, 즉 사적 자치라고 그래.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냥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자유롭게 계약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는 뭐를 취득하게 되고요? 권리, 누군가는 의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항상 권리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하냐면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행사. 그럼 의무도 행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는 이행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아파트를 여러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저는 여러분한테 대금 달라는 뭐가 있나요? 권리가 있고, 저는 또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넘겨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대금 달라는 권리와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넘겨줄 의무, 권리 의무를 제가 지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파트 넘겨달라는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대신에 여러분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럼 각자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뭐 하고요? 행사하고, 의무를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해가지고 11월 20일 날 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하자라고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11월 20일 날
잔금 줄 의무를 뭐 하고요? 이행을 하고, 그럼 저는 또 11월 20일 날 등기서류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뭐 하는 거예요? 이행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되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서로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민법의 가장 대원칙이에요. 어떤 원칙이라고요?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어떻게 하라? 신의성실. 자, 계약을 했다는 건 서로 믿고 못 믿고? 믿고. 믿었으니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시험이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누가 권리를 가지고 누가 의무를 지냐 했으니까 이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문제 중에는. 근데 이제는 요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씩 이렇게 단위를 높여요. 할 수 있냐 없냐를 이걸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요. 신의성실 원칙 이걸 이제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신의칙. 그러면 신의칙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느낌상 좋은 느낌이에요?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이죠.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다 그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위반한다 이렇게 되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을 이제 자꾸 써요. 이제 요게. 왜냐하면 이게 민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는 이행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계약은 혼자 하나요? 상대방 있나요? 상대방. 그래서 양쪽 당사자의 뭐를 따지는 거냐면 공평. 공평한 것을 따져요. 이걸 형평이라고도 하죠. 형평.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은 이익을 취하는 거 물론 뭐 5억짜리 부동산을 뭐 1억에 샀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자기네들이 자유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공평하게 행사하고 이행을 해야지 누군가가 불공평하다 불이익을 받는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제 공평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만 생각한다. 상대방도 배려해준다. 상대방도 배려해줘야 돼. 항상 민법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조문을 쭉 만들어 놨어요. 공부하실 때 그런 걸 항상 조금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민법의 가장 큰 틀,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하시고요. 아, 공평이구나, 공평. 나만 생각하지 말고 아, 상대방도 생각하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제가 뭐 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권리 행사하고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해야 된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고요. 결국은 상대방의 이익도 뭐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하라. 우리 민법의 기본.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잡으면서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이제 해드렸는데 그 문제를 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올해 나온 질문인데 올해 나온 질문인데 그냥 설명하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배우지 않더라도 아 이런 의미만 이런 이념만 가지고서도 아 어느 정도 접근이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면서 배운 얘기들이 전부 다 기억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하나 찍어야 돼. 찍으려면 막 찍지 마시고 민법의 어떤 이념을 생각해 가지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1번은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세요. 자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해서 그랬으니 갑은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이런 게 이제 사례 문제인데 올해 나왔던 사례 문제인데 자 갑의 부동산 여러분의 부동산을 자 제가 여러분이 대리권 주지도 않았는데 위임장 써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위임장 위조하고 여러분의 인감증명서 다 위조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뭐인 것처럼 해서요 대리인 것처럼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시지만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자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대리라고 하면서 제가 이걸 자 병한테 팔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얘기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쭉 정해놓은 거 우리 민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남의 부동산 지가 대리권 잡지도 않으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자 팔았는데 자 갑이 여러분이 갑이 입장되면 안 되겠다. 사망하니까 그냥 부자지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녀 외아들놈이 말썽 부리는 이 외아들놈이 아버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고 탐이 나니까 지가 아버지 대리인이라고 해서 아버지 위임장 인감증서 위조해가지고 지가 대리인 척하고 팔아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질 필요가 없겠어요? 질 필요가 없지. 뭐 이거 팔 것도 아니고 대리권도 안 줬는데 만일에 팔아달라고 대리권 위임장 다 써주고 했다면 책임져야 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을 우리가 본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 갑은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일은 없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얘가 대리인이라고 믿고서 이제 경우가 일반적일 테니까 어쨌든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자꾸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 부동산 팔려고 생각했는데 한 5억 정도면 팔까 생각했었는데 요 놈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몰래 지가 대리인 척하고 팔았는데 이거 8억에 팔았다. 자 8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거나 뭐 권리가 발생할 결국 책임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발생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갑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 5억 정도면 팔 생각이었는데 8억에 팔려버렸죠. 그러면 내가 대리권 안 줬지만 그래도 뭐 잘 팔았네. 나 인정할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상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인정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인. 추후에 인정한다. 이렇게. 두 번째는 추인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비싸게 팔았든 뭐였든 난 팔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이쪽에서는 가만 안 있겠죠. 야, 네 아들이라는 애가 자꾸 대리인이라고 해서 나한테 팔았으니까 빨리 이전 해달라고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나 이거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말 그대로 추인 거절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부동산 소유자는 자 이런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대리인 척하고 그 사람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고요? 추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또 할 수 있다? 추인 거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냥 세상 살면서. 자 그런데 추인을 하든 추인을 거절하든 강제다 자유다. 자유예요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하든 말든. 근데 이 사람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 먹어가지고 가셨어. 자 그러면은 아직은 안 넘겨졌으니까 그대로 이게 아들놈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이 되겠죠. 그거예요.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이 됐다. 자 이래놓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버지 부동산을 대리인도 아니면서 대리인 척하면서 지금 몰래 팔아버린 거죠. 예. 그런데 아직 아버지는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해서 이 사람의 모든 법적 지위가 이제 이 아들한테 넘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권도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왔겠죠. 그럼 저 부동산도 이제 아들 것이 돼버린 거지. 그러나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팔아가지고 돈 좀 챙겨가지고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는 거죠. 지거가 돼버렸지. 근데 이 판 게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별로 못 판 것 같아. 그래서 자 물어보는 게 그러면 을이 상속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쪽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을이 병한테 자 이제 이거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냐 없냐 아주 숱하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때 추인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래 형평이. 니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이 사람도 생각해야지.
예. 이제 자기 거 판 거나 마찬가지 돼버렸잖아요. 이제는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공평하다는 거지. 아니 자기 아버지 걸 때는 신나게 팔아놓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직거 돼버렸으니까 나 이거 추인 거절하겠다 해서 무효시켜서 나 소유권 이전 못해줘. 이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서 물어봤어요. 그냥 추인을 거절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만 물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럼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자,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위반되는 거예요?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이해되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민법의 틀은 신의성실 원칙, 신의칙, 공평이 공평.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법조문도 만들어졌고 판례 내용도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거구나.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의미를 쭉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속아가지고 쓸데없는 땅을 제가 샀어요. 그럼 결국은 저는, 자, 여러분이 갑이고 제가 을인데 여러분의 쓸데없는 땅을 속아서 샀어. 그럼 여러분이 속였다는 얘기죠. 속인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기. 그래요. 자,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래. 기획부동산이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사기죠. 그럼 사기 당한 줄도 모르고 전 샀단 말이에요. 사서 보니까 쓸데없는 땅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기 친 사람하고 사기 당한 사람이죠. 이거 계약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거 공평하겠어요? 공평하지 않겠어요? 공평하지 않지. 그러면 이 세상은 무한 사기꾼들만 판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면 사기당한 사람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민법 조문이에요,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샀지만 뭣도 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지만 취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살 때는 사기당해서 사가지고 쓸데없는 땅이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역이 개발 지역에 대장동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어. 자, 그렇다면 저는 사기당해서 샀지만 그 이후에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굳이 이걸 취소할 필요는 없겠지. 그럼 저는 취소도 할 수 있지만 이 계약 그대로 인정하자, 이렇게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인정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추임. 그래요. 분위기 좋다.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사기당해서 계약한 사람은 우리 법적으로 뭐 할 수 있거나 취소할 수 있거나 추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느낌에도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이 기본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추인을 하게 되면 사기당했지만 이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반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계약을 취소를 했다가 한 일주일 후에 보니까 이 지역이 개발 사업에 편입됐대. 그래서 나 취소 안 해. 나 추인해. 자,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요. 상대방도 생각을 해줘야지. 아무리 사기를 치는 사람이지만. 무슨 얘기 이해되셨나요? 저는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걸로 정해놨어요. 뭣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취소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계약이 뭐가 돼버리냐면 무효가 돼버려요. 추인을 하게 되면 완전히 확정적으로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유효하고 무효는 정반대 얘기죠. 그러면 제가 취소했다가 한 5일 있다가 아니야 나 취소 안 한 거야, 나 추인할 거야. 자, 이래버리면
제 뜻대로 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가 유효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좋지만 상대방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리 사기를 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평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취소했으면 뭘 못하고요. 추인. 그럼 만약에 추인했으면 다시 취소 못하는 거지. 예. 그게 다 공평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했으면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오면 곤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에 우리 시험은 중개사 시험은 민법 전체를 배우신 게 아니라 민법이 요만큼 있다 그러면 우리 중개사 시험은 한 요 정도 배워요. 요 정도. 그래서 이런 이념 같은 것들을 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범위에 있는 것부터 들어가게 되니까 막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이 민법의 전체적인 기본 틀은 뭐다? 아까 얘기했던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리가 나오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취소했다가 추인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추인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이런 단어는 잘 안 나올 텐데 신의 성실의 원칙을 다 정리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민법의 또 원칙 중에 하나가. 예. 어느 말씀 원자니까 한 번 뱉은 얘기는 그 뱉은 얘기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금지한단 말이에요. 한 번 했으면 여기는 반대니까 이거 했으면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 했으면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밖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밖에 가보면 이랬다 저랬다 뭐했다 수도 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자유라고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 민법이 조금 좀 접근이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 그 얘기나 행동을 믿고서 후속 행위를 할 테니까 다시 그걸 뒤집지 말라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민법의 대원칙, 신설의 원칙, 그다음에 공평 그걸 기본으로 잡으시고 출발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십시다.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파트인데,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그래서 한번 꼭 맞추란 얘기가 아니라 한번 보자는 얘기죠. 계속 24, 20. 작년만 올해만 안 나왔지 계속 나왔죠. 자,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한테 팔았다. 그럼 을은 샀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고요. 자, 그럼 1번 보니까 그래서 다음 설명에서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하겠죠. 자,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한테 이전되기 전에, 자, 그러니까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까처럼 11월 20일 날 잔금 주고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랬으니까 이사이겠죠. 자, 이 사이에 이 주택이 팔린 주택이 태풍으로 뭐가 됐나요? 멸실, 태풍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둘이 매매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으니까 요 사람은 그 주택을 달라는 권리가 있겠고 요 사람은 대금 달라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사람은 대금 달라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주택을 넘겨줄 뭐가 있냐면 의무가 있죠. 항상 권리 의무는 이렇게 같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10월 1일 날 매매 계약할 때는 이 주택이 멀쩡히 있어서 괜찮았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태풍으로 무너졌다. 아직은 판 사람 거죠? 자, 소유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너져 버렸으니까. 자, 그럼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그러면 대금 달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게 돼요. 없지, 그 당연한 거지. 이게 공평하지. 아니, 주택이 넘어와야 대금을 주는 거지. 어쨌든 간에 태풍으로 무너져서 네 잘못은 아니지만 주택이 자, 뭐 넘어진 뭐 자재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주택은 넘을 수가 없죠. 그럼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나와야 이게 맞는 지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민법에서. 그게 공평하죠. 그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2번, 그래서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한테 이전되기 전에 자, 태풍으로 또 멸실됐어. 하지만 이미 매매 계약은 했나요, 안 했나요? 했으니까 만일에 5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얘는 얘한테
잔금, 중도금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줬다. 우리 5천만 원을. 자, 그러면 이미 저 주택이 태풍으로 무너지기 전에 계약금은 주고받고 했죠. 이 사람 그 계약금 다시 을한테 돌려줘야 될까요? 안 돌려줘도 될까요? 그거 돌려줘야지. 당연히 사람이면, 이거 인간이면 돌려줘야지. 그래, 그게 공평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을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야 그럼 그 주택 태풍으로 무너졌으니까 나한테 소유권 이전 못하는 대신에 야 계약금 5천만 원 준 거, 그건 나한테 줘야지.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을은 이미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이 파트에서 여기 아주 단골로 정답이 많이 돼요. 없다로 많이 돼. 이거 상식적인 얘기지 이거. 그럼 이 사람만 손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공평을 기해야 된다. 공평. 예. 자, 하나만 보시고,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또 을한테 이전되기 전에, 자 이제 태풍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누구의 과실로? 을의 과실. 과실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냥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이 불타버렸대요. 자, 10월 1일 날 얘가 사긴 샀는데 아직 사기만 했지 소유권 이전 안 받았으니까, 자 11월 20일 되기 전까지는 계속 갚 거죠. 근데 11월 1일 을이 자 지 생일이라고 아직은 갚 거지만 저 시골에 있는 별장이에요. 별장 그걸 샀어. 그러니까 아직은 지 건 아니지만은 곧 있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11월 1일 날 내 생일이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별장 가서, 아직 네 거지만 여기서 한번 생파하면 좀 하자. 생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1월 1일 날 을이 가서 친구들하고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이걸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똑같이 11월 1일 날 주택이 없어져 버렸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주택을 넘겨줄 수가 없죠. 근데 이 주택이 누구 때문에 불탔어요? 그럼 대금 달라고는 할 수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그럼 공평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불냈어? 을.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열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얘기죠. 자, 갑이 잘못해서 불낸 게 아니라 아직 지 것도 아니면서 지가 가서 불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얘 잘못이지. 그럼 민법은 잘못한 사람한테는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주택은 넘겨줄 필요가 없지만은 돈 달라고 할 수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평하죠. 여러분이 갑인데 제가 샀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주택을 불질러서 산 주택을, 그럼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니겠지. 저한테 달려들겠지.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돈 내놓으러 하겠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대금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뭐를 기하는 거다? 공평이 공평. 그게 공평하다는 얘기지. 예. 민법의 대기본 원칙이니까 그걸 기본으로 잡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좀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2번부터 다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예.